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정수기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내부 배관과 외부 청소도 해주는 일이죠. 하지만 우연히 어떤 집에 방문했다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셨어요. 지긋지긋하게 궁핍했던 집안 환경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지하 단칸방에 세 사람이 모여 있으니 다들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했죠. 제가 정수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좋은 집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면 사람이 마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투더라도 서로 얼굴이라도 안 보고 마음을 다스릴 공간이라도 있다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밖에서 서로 힘들게 일하고 집엔 햇살도 없이 있으면 아무리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나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아빠랑 엄마는 둘 다 뼈 빠지게 일을 하느라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많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나이트 앞에서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을 했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두 분 다 이렇게 바쁜데 대체 싸울 시간이 언제 있을까 싶지만 신기하게도 그 잠깐을 만나도 서로 다투시더라고요. 어쩌다 얼굴을 마주치면 그게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좁은 단칸방에서 숨을 곳도 없이 오롯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다가 불똥이 튀어서 갑자기 혼나고 야단맞거나 혹은 집 밖에 있는 화장실 앞에 웅크리고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당시 고작 4, 5살이었는데 아직도 그 모습들이 기억나요. 제가 몇 번 공동 화장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근처 이웃분이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에게 왜 그러고 있냐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저희 집에서 들리는 싸움 소리에 자신의 집에 가서 기다리자며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싸움이 길어지는 날에는 아예 그 집에서 잠든 적도 있었죠. 싸움이 더 잦아지면서 이웃분은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저에게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없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은 없었고 그나마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할아버지가 떠올랐죠. 저는 다음날 집안에 있던 수첩에 적힌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옮겨 적었어요. 그 이웃분이 혹시 다른 연락할 만한 친척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부모님이 크게 싸우셨고 저는 이웃분의 집으로 그 쪽지를 손에 쥐고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다음날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했더라고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저에게 용돈을 주고 밖에서 과자라도 사 먹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시고 할아버지는 그날 아버지 어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눴죠.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다녀가신 후 며칠간은 집안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도 사라진 지 오래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미움만 가득했는걸요. 게다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서로의 탓이라고 생각하니 이 싸움은 끝날 리가 없죠. 저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엄마 아빠를 혼내는 게 싫었어요. 왠지 고자질쟁이처럼 제가 일러서 두 분이 할아버지에게 혼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분이 싸워도 이웃집으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방 안 구석에서 길을 막고 기다리거나 혹은 아예 집에서 떨어진 공터에 앉아 있고는 했죠. 깜깜한 밤 아무도 없는 공터에 으스스함이 무섭기도 하고 어디서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어요.
밤이슬이 내릴 때면 추워서 온몸이 오돌오돌 떨리기도 했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부모님을 혼내시는 것보다도 나았고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우더니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밖에서 놀다가 돌아오니 언제나처럼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안의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잔뜩 화가 나서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내 아빠 어디 갔어? 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른다고 나도 방금 집에 왔는데 집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빠도 없었다고 답했어요. 혹시나 엄마의 화가 저에게 불똥이라도 튈까봐 잔뜩 쫄아 있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서는 들어왔죠. 다른 아줌마에게 거의 끌려오듯이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아줌마가 침대 위에 눕히자 옷도 그대로 입고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목소리로 주정을 부렸어요. 아이고, 어린 아들도 보고 있는데 진짜 이럴 거야? 이제 남편도 없는데 자기가 정신 차려야지 애는 어쩔 거야 하면서 어머니의 등짝을 몇 대 때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 몰라 저거지 아빠랑 똑 닮아서는 저거 그 인간 자식이지 뭐 쟤는 나 혼자 낳았어. 나만 제 부모야. 그 새끼는 집을 쳐나갈 거면 제 자식도 데리고 나가지 왜 지 새끼는 나한테 떠맡기고 가는 건데. 하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가슴팍이 빨갛게 될 정도로 주먹으로 팍팍 치면서 소리를 쳤어요. 정말 짜증이 난 듯이 온몸을 파닥거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아줌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멀뚱히 구석에 앉아 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내 엄마가 지금 술에 취해서 말을 저렇게 하는 거지 진심은 아닐 거야. 그래도 엄마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냥 술 마셔서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해라. 저녁은 먹었니? 저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고 아줌마는 나가서 라면이라도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곤 가셨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멍하니 어머니를 쳐다봤죠. 어머니가 색색 숨을 쉴 때마다 진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퍼져나갔어요. 집안은 여전히 아버지가 나가면서 흐트려둔 물건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무렇게나 펼쳐진 침대 위에서 화장하고 외출복을 입은 어머니는 그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잠들어 있었죠. 그리고 작은 제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까지. 방 안의 모든 풍경이 무척이나 낯설면서도 또 언제나의 풍경처럼 익숙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지금까지도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내뿜었던 술 냄새와 머리에서 풍기던 담배 냄새가 코끝에 맡아질 정도로 진하게 여운이 남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일하던 나이트클럽에서 아는 형이 돈이 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에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몰래 뒤로 숨겨두고 있었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자 그 형과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머리를 하러 온 동네 아줌마로부터 그 형이 자신이 살던 집에 보증금을 갑자기 빼달라고 하더니 도시에 가서 대박 나는 사업을 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줌마는 그분이 살던 집의 집주인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해서 난처했다며 이야기를 풀었죠. 평소 그분이 남편과 친한 형의 집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불안한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으로 달려가 보니 공장은 진작 며칠 전부터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 집에 와보니 집에도 없었고
나이트클럽으로 뛰어가 보니 그 양반과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쩐지 그동안 월급이 밀렸다는 둥 헛소리를 하더라. 진작 눈치챘어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눈치도 없고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 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애까지 딸렸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시궁창이 되었어. 어머니는 거의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면서 집에서 술주정을 했어요. 주로 아버지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라는 혹 때문에 새 출발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슬프거나 상처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했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이게 내 잘못일까? 이게 내 탓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자리에 상처가 자꾸 나면 언젠가는 그게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울어도 이제는 그냥 아, 술 드셨구나, 또 하시네 하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죠. 저를 미워하니까 당장이라도 버리고 떠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자식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당장 갈 곳이 없었는지 그래도 조금은 아버지를 기다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저를 키우시더라고요. 더 이상 상처를 받진 않지만 대신에 날마다 불안하게는 했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집을 나갔을까? 내일은 어머니가 나를 떠날까? 학교가 끝나고 집에 문을 열 때마다 어머니의 귀가가 늦어질 때마다 혼자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오지 않을 때면 매일 그런 불안이 저를 감쌌어요. 오늘은 나를 버렸구나, 진짜 오늘이구나. 매일 그런 불안함을 안고 살아갔죠. 어쩌면 그건 자기 암시였거나 혹은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제 소원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머니는 용케 1년 넘게 버티셨어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이 차가웠어요. 평소에도 사람의 온기가 딱히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문을 열 때부터 뭔가 다르다 싶었죠. 어쩌면 현관 앞에 그래도 몇 개 놓여 있던 어머니의 신발이 다 없어져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1년이 되어갈 때쯤에는 그래도 엄마가 나를 버리진 않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나를 돌봐주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집으로는 오는 엄마를 보면서 그래,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해버린 거죠. 사람이 어느 순간에서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건데 그만 방심을 해버렸어요. 또 밖에서 술 마시느라 늦게 오는 거겠지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하면서 슈퍼에서 사온 라면을 부숴 먹고 늦은 밤까지 기다렸어요. 혼자서 숙제를 하고 잘 준비를 하고는 누워서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죠.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집에는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도 없었고 이쯤이면 아직 옆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자고 있어야 할 엄마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서 부엌으로 가봤지만 텅 빈 부엌은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죠.
그때서야 엄마가 전날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가 혹시나 다른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엄마가 일하던 미용실로 가봤어요. 같이 일하던 아줌마들은 모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하기를 꺼리더라고요. 다들 말을 아끼더니 할아버지한테는 연락해 봤냐는 질문만 했어요. 저는 미용실을 나와서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으로 갔어요. 혹시 저희 엄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식당 사장님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를 한 번 보더니 할아버지 전화번호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언젠가부터 외우고 있던 할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드렸죠. 사장님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도 할아버지였을 거예요. 짧게 통화를 하는 듯 하더니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라며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면서 한쪽에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다 보면 어머니가 오시려나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식당 한쪽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식당 안쪽에 있는 방에 저를 데려가시더니 잠깐 여기서 쉬고 있으라고 하시더니 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죠.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슬쩍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저는 불안한 이틀 사이에 반가운 얼굴을 보고 안심이 되어서 달려가서 할아버지께 안겼어요. 이제까지 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반가워하거나 달려가 안기거나 한 적이 없었기에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등을 토닥토닥 거리면서 혼자여서 무서웠지 우리 손주 아냐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사장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서 잘 준비를 하고 제 옆자리에 누우시고는 그날 저의 가슴팍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재워주셨죠. 사실 그때 집에 가는 내내 혹시나 오늘은 엄마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다음날 일어난 저는 할아버지를 보자 그동안의 서러움과 할아버지가 떠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등을 토닥토닥 투박하게 두드리셨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눈물이 가득 맺힌 목소리로 아이고, 이 할아버지는 우리 손주 혼자 두고 어디 안 간다 할아버지 어디 안 간다 우리 손주 두고 어디 안 가. 이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린 것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이고야.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면서 제 등을 계속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엉엉 울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맛있는 냄새에 눈을 떴죠. 눈을 뜨니까 부엌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났어요. 제 인기척에 할아버지는 일어났냐고 돌아보시더니 상을 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잠이 다 깨지 않아서 비몽사몽이면서 상을 폈어요. 그리고 앞에 앉아 있으니 방금 끓인 따뜻한 김치찌개에 하얀 쌀밥을 가지고 오셨어요. 고소한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방금 구워낸 따뜻한 계란 후라이까지 있었죠.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서 비몽사몽이던 눈이 번쩍 깨졌어요. 입에서는 벌써 군침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동안 먹지 못했던 따뜻한 집밥에 입가에 침이 가득 고인 채 할아버지 얼굴을 보더니 할아버지는 얼른 먹자고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2개를 다 제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서 많이 먹어라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정신없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잔뜩 떠서 입에 넣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한참 보시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우리 이사 가야 하는데 괜찮냐?
여기 말고 할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급하게 밥을 먹다가 멈추고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미안하고 곤란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공업소, 식당일, 나중에는 우유 배달의 공병 판매, 폐지 줍기까지. 할아버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저를 키웠어요. 점점 자라면서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몸을 혹사하면서 일하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가끔 학교에 가지 않는 날 할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러 따라가고는 했죠. 그리고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일해서 저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죽자고 했어요. 칭찬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옛 어른들이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었거든요. 나는 무조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할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떠들거나 점심시간에 축구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조금씩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잘하다 보니 학교에서 거는 기대도 컸어요. 어떤 대학을 가고 싶냐? 무슨 과를 가고 싶냐? 선생님들은 매년 저에게 이것저것 추천을 해주면서 제 미래를 계획해주기 바빴죠. 다만 문제는 그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대학 등록금이라는 것은 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그냥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워졌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신 건지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 간다는데 그거 하나 뒷바라지 못 해주겠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팔자에도 없던 손주 육아를 하시느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대학 등록금까지 내달라고 할 순 없었어요. 사람 된 도리로서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대학은 무조건 내 힘으로 가야지 마음먹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더 열심히 했어요. 수험생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아껴서 우유 하나를 사서 배를 채우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을 때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평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던 책도 공부고 뭐고 다 팽개치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웬 교복 입은 애가 보호자라고 오니 다른 가족들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장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지금은 올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병원 가면 돈 든다고 아파도 꾹 참던 할아버지는 알고 보니 큰 병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도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무시무시한 병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아파서 오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할아버지는 치료 후 수술을 받으면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당장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안심해도 된다고 했죠. 문제는 돈이었어요. 치료도 수술도 전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였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공부를 그만뒀어요. 공부 대신 저는 시내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공부도 대학도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수능도 포기하고 일을 했어요.
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주변의 상황에 못 이겨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병행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일용직 근로를 시작했어요. 원동기 면허를 따서 저녁부터는 배달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3개월을 정말 숨만 쉬면서 돈을 벌었어요. 덕분에 겨우겨우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죠. 우선 치료로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해야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돈이 쏟아지듯이 들어갔어요. 한동안은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했고 이후 통원 치료를 병행했지만 여전히 치료비와 약값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에 저도 할아버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직 젊고 공부도 잘했으니 대학은 나중에라도 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해 말 그동안 뭐든지 돈과 할아버지가 제 대학 등록금 하라고 모아둔 돈을 보태서 수술을 했어요. 간